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73명이 사망하고 3,7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لذلك أعلن اليوم استقالة هذه الحكومة. الله يحمي لبنان. 건국 당시부터 다양한 종교별 인구수로 권력을 나눠 가진 레바논은 반세기 가까이 내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48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레바논에 유입되면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된다. 그런 중에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거점을 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침공한다. 평화보다 갈등의 시기가 더 많은 레바논.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1982년 레바논 전쟁은 왜 일어났고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웃으면서 오프닝을 시작했지만 웃을 수만 없습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200여 명 넘게 사망했고요. 6천여 명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네, 중동 관련 뉴스에서 참 많이 접했던 소식인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레바논 사건을 저희는 뉴스로 접했는데 SNS부터 시작해서 정말 끔찍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레바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 정부가 거의 총사퇴 상황인 거죠. 워낙에 경제적인 문제나 민생 문제가 많아서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 정도 폭발이면 거의 마음 먹고 테러해도 이 정도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폭발이 생기니까 각종 음모론이 대두되면서 안 되겠다, 너네들 물러나라, 이런 민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의 현재 반응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거의 너무 복잡하거든요. 국민 구성원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심지어 앞집의 의견과 옆집의 의견이 아주 정반대인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이 현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역사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선생님, 그러면 레바논은 원래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건가요? 레바논은 해상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게 장난 아니게 요지예요. 왜냐? 페니키아의 출신이가 거기에요. 지중, 이게 거의 신석기 청동기 시대부터 지중해 문명권으로 돈 벌던 동네가 페니키아예요. 금화가 넘쳐나는 곳. 네, 오죽하면 페니키아인들은 정치 제도에 관심이 없대. 근데 우리가 아는 돈과 관련된 제도는 다 페니키아에서 나와요. 네, 이렇게 오랜 문명을 갖고 번영했던 레바논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가요? 레바논이 638년에 이슬람 지배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 중요한 요충지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야지 성지인 메카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니 인도니 다 어차피 거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네. 이 2차 세계대전 전에는 프랑스가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프랑스군이 독일의 전격전에 처음에 확 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 BC 정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두가시 정권이죠, 독일의. 그래서 BC 정권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 1941년에 프랑스 망명정부가 생기니까 영국과 프랑스 망명정부가 통치권을 또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짧은 기간에도 엎치락뒤치락 할 만큼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게다가 레바논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동 지역에 좀 우리가 이슬람 지역이다 그러면 좀 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인 데가 레바논이에요. 오. 원래 무역하던 동네고 그렇죠. 프랑스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유럽적이고 가장 개방적이고 대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중동으로 치면 가장 급진적인 진보 지식인도 많고.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그러니까 중동에서 기본으로 터지는 갈등 구조에 몇 겹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망명 정부가 네.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 약속을 했어요. 독립시켜 주겠다. 오. 레바논이 독립했을 당시에 헌법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런 불안정을 낳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모자이크 정치라고 이 계파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줬거든요. 아. 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은 기독교 마름파가 가져갔고 아하. 총리는 뭐 순위 이슬람계가 가져갔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기독교와 이슬람계를 반반 나눠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쪼개져 있다. 예, 이것도 또 살짝씩 바뀌어요. 뭐 인구가 누가 더 많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랑 이슬람만 있지 않거든요, 거기. 심지어 그리스 정교도 있고 그리고 투르즈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살았는데 우리는 뭘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태초부터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있네 지금. 너무 안 헌법 자체가 됐다. 지금 불행의 네. 씨앗을 가지고 있어. 44년경에 이제 레바논이 독립을 해서 그 체제를 만들었는데 네. 70년대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피에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에로가 레바논에 들어와서 여기다 근거지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계열들은 만세인 거야. 아. 그래서 그쪽이 연합을 해요. 피에로가 거기서 기반을 잡으니까 그걸 근거지로 이스라엘 내에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까지 한번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바논 여론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쪽 편 저쪽 편 이제 그치. 확 올라오면서 내전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내전이 격화되려면 결국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또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또 시리아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사실은 시리아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레바논은 이 내 동생 같은 존재야. 내가 그냥 손을 안 댔을 뿐이지 내 땅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뒷동네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지옥이 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사실 레바논에 전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1982년 레바논 전쟁을 말씀드리면 네. 기독교계 대통령이 시리아의 원군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리아가 오케이 들어와요.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보호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바논하고 시리아 국경 사이에 베카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를 이제 군사기지를 강화하고 대공미사일 기지를 만듭니다. 자, 그럼 피에로의 힘이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고, 여기서 네. 이제 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리엘 샤론이 등장합니다. 샤론. 이름이 백합인데. 근데 샤론은 정말 장군으로서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근데 정말 내가 봐도 이스라엘 최고의 군인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아니 소대장 시절부터 별명이 도살자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백인 총리가 백인인데 샤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요. 이때부터 샤론이 피에로를 잡아야 된다. 네. 레바논에 가서 네. 이거를 이제 안을 막 올려요. 내각에서는 베이루트까지 침공하면 안 된다. 40km만 진군하고 피에로만 노려라 이랬대요. 네. 근데 샤론이 오케이 그런데 부하들한테는 베이루트까지 다 간다. 야, 이게 정말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게. 일인데.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스라엘 군부에서는 네. 아주 소규모 입체 작전인 라타니 작전을 해보자 네. 라는 계획을 처음에 그게 1안이었고요. 네. 네. 2안은 작은 소나무 작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km까지만 강습을 해서 그 안에서 끝내버리자. 네네. 그 다음에는 큰 소나무 작전. 그게 3안이죠. 큰 소나무 작전은 베이루트 전역을 오. 이 작전 구역으로 놓고 그냥 다 밀어버려? 수탈을 해버리자.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실은 2안을 선택을 네네. 했죠. 40km까지만? 예, 작은 그런데 소나무?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3안이었습니다. 와, 소나무로 갔구나. 큰 소나무. 네. 근데 이것도 네. 이것도 백인은 몰랐다 막 이러는데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맞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봤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리려고 했는데 이랬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네. 진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어찌됐든 간에 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병력은 어땠었습니까, 기자님? 당시 레바논 안에는 이 3만 명 정도의 시리아 군이
이 포진을 해 있었고요. 꽤 많이 주둔했네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굉장히 강력한 정보부와 그리고 코만도 여단,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특수부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와 이 장갑차 그리고 야포들로 무장을 했는데요. 베이루트와 다마스커스 도로 선상에 이 포진을 해 있었고요. 그렇다고 도로에 쫙 늘어선 건 아니고 네. 요충지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군이 진공을 해온다 네. 그러면은 그 시리아 내에 있던 그 정예 기갑사단이 바로 지원을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네. 요게 지금 시리아의 방어 체계고 피에로도 피에로. 전투 참여를 해요. 예, 피에로도 한 1만 5천 명의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많다. 예, 재미난 게 사실은 뭐 원래 좀 훈련이 잘 돼 있던 전투원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 민병대 그러니까 뭐 그냥 소집한 거죠. 네네. 그런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날 이제 침공이 시작되는데 이때 작전은 크게 두 코스로 나눠요. 뭐 이스라엘의 자랑, 기갑부대, 진격.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 두 트랙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그냥 막 밀고 갑니다. 이게 211 기갑여단이라고 또 유명한 부대라고 하는데 자가 막 밀어붙여서 마구마구 진격하고 하늘에서는 이제 대사건이 벌어지죠. 이 공중전이 백화 계곡 이 전투라고 하는데요. 항공전이죠. 근데 6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 백화 계곡에 시리아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스라엘 군이 파악한 건 14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5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8일 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6월 9일로 미뤄집니다. 왜냐하면 19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전자전이라는 걸 항공전에서 전자전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수행한 작전이에요. 처음에 이 무인 정찰기가 이 시리아군의 이 주파수를 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이 정말 시작이 되는 거죠. 제밍을 하고 그리고서는 폭격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폭격이 시작될 때 시리아군은 오히려 그 상공에 있던 그 초계기들, 자국의 초계기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왜요? 그 이유가 오히려 상공에 이 자국의 비행기가 있으면 5인 사격도 될 수 있으니 이스라엘 기가 와도 우리 지대공 미사일도 다 맞히니까 걱정하지 마. 다 들어와. 이런 거죠.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됐죠. 결국 샘 미사일 발사대가 전부 다 파괴가 됐어요. 17대는 완파가 되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겨우겨우 살아있지만 아무 작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시리아에서 대규모 요격기를 내보내요. 요격 편대를 내보냅니다. 미격기가 나와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밥은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었고 처음에 1파 공격할 때도 벌써 90대 이상의 전투기가 나갔었고 다시 이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재요격을 나갔죠. 근데 이 전술적으로 차이점은 이스라엘군은 조기 경보기에서 입체적으로 다 보면서 통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백화계곡 그 공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여기에 너무 많은 전투기를 한 번에 밀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술은 4대가 한 편대로 네. 그 공력에 2분 이상 머물지 마라. 그래서 적기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뭐 어떻게 하면 리턴 매치 같은 거죠. 한 번 들어가면 2분 있다가 나오고 돌아버리고 다음 편대 들어가서 2분 있다 나가고 이 와중엔 시리아군은 축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깨진 거죠. 시리아군은 당시에 모든 통제를 지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눈과 아래에서 보는 눈이 같을 수가 다르죠.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개전 첫날에 총 41대 전투기를 잃어버립니다. 시리아는. 그리고 이 백화 계곡 전투가 끝날 때쯤이면은 80대 이상의 전투기를 손실하죠. 이게 그냥 숫자로 80이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시지만 그 자기가 가진 공군 전력의 몇십 %를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전투 하나에. 예. 한 번의 전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 예. 한 대도요. 진짜요? 공중전에선 한 대도 안 떨어졌고요. 단 손실은 2대가 있습니다. 네. 1944년 완전히 독립한 레바논은 종교별 인구수로 권력을 나눠 가진다. 그런데 1970년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이 레바논에 대거 유입된다. 1982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침공한다. 레바논은 시리아에 지원군을 요청하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베카 계곡에서 공중전을 펼치지만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난다.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까지 진격한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베카 계곡에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베이루트가 지옥이 될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끝났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시리아군하고 싸웠거든. 네. 피에로는 베이루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루트 포위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스라엘군이 포위를 하는데 피에로가 민간인하고 섞여버려요. 그래서 그때 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제마일이라고 기독교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샤론이 걔한테 자꾸 압력을 넣는 거지. 네. 니네가 소탕해라. 제말이 되게 강경파였지만 우리는 그거는 못한다. 선은 못 넘는다 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아마 계속 압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또 이쪽이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제말이 차량 테러로 폭사당해버려요. 아이고, 대통령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샤론이 그냥 밀어붙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9월 16일, 18일에 또 왜냐면 그 마론파 대통령이 죽으니까 또 그쪽 민병대가 또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 사브라와 사텔리아라고 하는 난민촌에 들어가서 학살을 해버려요. 학살이요? 네, 진짜 남녀노소 안 가리고 수백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에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군이 한 건 아니고 네. 마론파를 쓴 거죠. 왜냐하면 또 지난번 대통령 폭사 사건도 있고 하니까. 내전의 시작이다 이건. 그래서 한 700여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스라엘 군과 정부는 여기에 있어서 그냥 벗어날 수 없는 게요. 이 베이루트를 그들이 봉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베이루트를 격자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다 작전 구역 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민병대들이 자기네들 혼자서 총을 들고서 이 학살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이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지금까지도 확실히 누가 했고 누가 주체 세력이냐 이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전 세계의 내전, 학살 이게 결국은 내 오른쪽 집, 내 왼쪽 집 사는 사람들이 맞아. 죽음을 당하고 학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슬픔에 좀 빠지고 충격을 입었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역사였던 일이 벌어지죠. 장교들이 임무 거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못한다.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집단 사직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은 솔직히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군인의 신분으로서 민간인을 학살하진 않는다.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적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지만 이렇게 민간인 학살을 침묵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군인들을 침묵에 저항하는 군인들이라고 했었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많이 수감을 하고 좀 사실은 초반에는 많이 탄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죠. 네, 1982년 전쟁으로 그럼 레바논은 더욱 피폐해졌고 지금도 혼란 속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 혼란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2020년을 들어서 레바논 정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75%가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게다가 대규모 폭발이 터지죠. 네. 그것도 뭐 이유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민심이 들끓다가 이게 봉기로 진화가 되고 봉기가 내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이 이슬람 극단 세력들이 또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제일 걱정합니다. 한번 내전의 아픔을 알아봤었은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알아봤어요. 많이 알았어요. 네, 한정된 지역 또 한정된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중동 그리고 레바논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외세가 강할수록 국민들은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합하지 못하면 사실은 전쟁도 그리고 경제적 위기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짧고 굵게. 예. 박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레바논 문제는 사실 내부 문제와 외적 문제가 같이 있죠. 근데 모든 국가의 운명은 내적인 문제만 해결해갖고 안 된다. 외부가 항상 온다.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외부 문제는 항상 있는 건데 그렇죠.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판도 훈수 뜨는 사람 없으면 싸움이 안 나요. 네. 근데 레바논은 장기 뜨는 사람 자체가 12명, 18명이에요. 네. 싸움이 나는 구조죠. 결국 외세 문제는 외세 문제고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태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문제도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빚어온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아, 레바논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구나라는 거 아마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관 사람은요, 전쟁을 연구해서 전쟁을 막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정말 많이 느낀 게 안에서 굶는 아픔이 훨씬 더 심각하구나라는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안에서 굶지 않도록 내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게 더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께 뉴스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